국회 첫 본회의가 4일로 미뤄지면서 이번 주말이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장 단독 선출은 위법이란 여당과 절차적 문제가 없고 4일까지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야당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현장을 점검했고 점심 물가 상황을 살핀 민주당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신구 정권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현 정권이 월북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당 윤리를 앞두고 신윤계 비서실장의 사퇴로 사면 초과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상황과 97그룹 주자들과 이재명 의원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단독 본회의를 일단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을 예고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의장 선출은 날짜와 상관없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과 전향적인 양보안 제시를 촉구하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주말이 원구성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로 예고했던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뽑아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든 월요일에 하든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도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의장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여당에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제기하는 본회의와 의장 선출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법사위원장이라는 통 큰 양보를 한 만큼 이번엔 여당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4일 의장 선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가 전반기 국회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시한 사개특위 참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어서 주말 사이 여야 간 물밑 협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민생 현장을 찾아 물가를 살피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공백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심 챙기기에 나선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고유가 상황을 점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들의 밥상 물가를 체험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전합니다. 물가와 기름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된 첫날 국민의힘 물가 민생 안정특위는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고 가격표를 비교하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특위는 주유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유류세의 부족분을 직접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민주당도 밥상 물가 점검에 나서며 민생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를 찾은 민생우선 실천단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민 점심 물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민생우선 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밥값 지원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우선 이제 조금이라도 국민의 부담을 좀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현장을 찾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물가 점검을 통해서 식대 어려움이라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간담회에서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식자재 공급업체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정치권이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공백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치권.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 입법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을 놓고 여당은 전 정권이, 야당은 현 정권이 개입했다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에 현 정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시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주동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극단적 선택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을 외교부에 내렸는데 이 과정에 세 사람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TF는 또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당시 우리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발견된 곳이 남쪽에서 접근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며 실종자 확인 즉시 북측에 경고만 했어도 사살,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TF는 내일은 직접 연평도를 방문해 사고 현장 해역을 둘러보고 모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번복 발표에 현 정권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해경과 군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었다며 배후의 국가안보실을 의심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안보실 조율의 탑다운 지시에 의한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TF는 또 해경이나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합참의 판단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며 임의로 판단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군이 정보 판단을 뒤집는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F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행했던 피살 사건을 월북몰이로 몰아가고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관련 TF를 가동하고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신구 정권 공격으로 흐르면서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극에 달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며 갈등설 일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로 굳어지는 가운데 개파 간 당대표 권한 나누기 논쟁이 치열합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친윤계 의원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환대했습니다. 다음 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심사가 임박한 시점,
친윤계와 매개였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이 대표가 손절당했다, 고립무원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출국되는 환송을 나가지 않았던 이 대표가 오늘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며 윤 대통령을 성남 서울공항에서 직접 맞이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현재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여론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당대표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이런저런 개혁 과제들을 앞으로도 풀어내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해석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는데 이 대표의 윤 대통령과 거리 좁히기 행보가 다음 주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과의 갈등 국면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월 28일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구도가 예측되는 가운데 당대표 권한 축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희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직자 임명 시 최고위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당대표 권한 축소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비이재명계는 당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과 당직자 임명 권한을 최고위원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친이재명계와 당내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험회와 7인회 등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 민주당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대표 권한 분산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내용은 집단 지도체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파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를 결정합니다. 전준희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환강댐을 방류한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접경 지역의 국민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의용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수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 후 보복수사 현황을 정리해 필요하면 고소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이재명 의원 관련 사항도 포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상구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김영배, 김의겸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 이모선, 최기상 의원이 참여하는 정치보복대책위는 오늘 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각 지자체의 이념과 정파를 넘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며 낮은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에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역의 희망이 풀뿌리처럼 솟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치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임명되지 못한 그 두 장관 후보자가 있죠. 한 명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한 명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특히 이제 김승희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임명에 지금 그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유인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네. 선관위가 조사를 통해 이 검찰의 수사 의뢰를 했고 이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자금 이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쓸 수 있고 사적 경비 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후보자 이 업무용 렌터카 매입을 위해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썼다는 거고요. 또 렌터카 명의 전환 2달 전 이 도색비로 350여만 원을 지불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 이 정치 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 실무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 후보자는 이제 만취 음주 운전을 비롯해서 장녀의 위장 전입 의혹, 또 장학금 의혹,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고요. 최근엔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 조교와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이 커피 심부름 등 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는 원구성이 이제 지연되는 바람에 법에서 정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시한을 넘긴 상태인데, 하지만 야당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원구성 난항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내에 TF를 꾸려서 이 두 후보자에 대해 자체 인사 검증을 해왔거든요. 네. 민주당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의혹들로 인해서 두 후보자 모두 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사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가 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요.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 대상자를 후보자로 지명한 건 정부의 인사 대참사라면서 인사 라인의 문책과 인사 시스템 재정비도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불법을 저지른 이런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그 과정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자격자의 무청문 통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청문도 없이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 배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네, 야당의 이제 입장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여당도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자의 경우 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 엄호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후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데 부담이 더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곡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이제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 일단 국회 청문 시한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데는 절차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시한이 29일, 엊그제까지였기 때문에요. 네. 국회와 상관없이 임명 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변수가 생겼죠. 김승희 후보자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복지부 장관과 이 교육부 장관 이 후보자의 경우 정호영, 김민철 후보자가 앞서 한 차례 이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에선 또다시 이 낙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 후 귀국을 하면 장관에 그래서 이제 임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곧바로 결단하지 않고 검찰 수사 방향이나 이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 상당히 이제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의 운명, 국민 여론은입니다. 당 안팎의 견제와 갈등 속에 요즘 연일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국민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8일과 2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처분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징계에 찬성하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응답이 25.6%, 징계에 반대하는 응답은 17.7%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40대가 이 대표 징계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20대에서도 징계 반대보단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3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친윤계의 손절 움직임과 함께 당 안팎에선 윤리위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이 대표를 징계할 경우 당에 큰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징계한다? 저희 당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짧게 말해서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갖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새누리당, 옛날.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네, 뚜렷한 근거나 증거 없이 이 대표를 징계할 경우 도로 자유한국당이나 도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 천하람 혁신위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징계든 아니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윤리위 결정. 과연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썼다 하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면 민주당에선 바로 이 사람이 뉴스메이커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물러났다가 지난달 20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활동을 재개한 이후 박 전 비대위원장의 SNS 정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조윤아 양 가족 비극의 책임이 정치권과 민주당에 있다고 거론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도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다.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자신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SNS 댓글과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뭐만 하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하나.
아이의 죽음을 본인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등의 비판과 항의글이 쏟아졌습니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SNS를 통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내 입지를 넓히고자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홍익표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당과 소통을 하면서 정제된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겠는데 뭔가 비판도 하고 어떤 제안을 할 때에는 좀 소통하면서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SNS로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통하면서 좀 더 정제되고 신중하게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썼다 하면 당 안팎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SNS 정치. 다음 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후 오늘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박 전 위원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논란은 줄이고 당내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른바 친윤 계열로 꼽혔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직을 이제 전격 사퇴했는데 윤리위를 일주일 앞두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고 또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이번 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인사들 간의 갈등이 사실 모든 언론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예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박성민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친윤계 인사 중에서도 굉장히 내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훨씬 더 다분하게 윤 이루어지고 있는 것 대통령이 같은데 전화로 강권해서 비서실장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강권해서 됐는데 과연 대통령의 의중 없이 그만둘 수가 있느냐 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대통령의 강권이 있지만 임면권자는 엄연히 대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사퇴 의사 여부는 대통령과 상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준석 대표와의 그 협상이 가장 중요했던 이준석 네. 대표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 대통령과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박성민 비서실장은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독자적인 정치 행보들을 걸어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대표라든지 내지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목소리에 의해서 이분의 거취가 결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분은 자신의 입지를 잘 구축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행보 중에 이번 비서실장이 여러모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입김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내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제가 미리 좀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좀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너무 해석이 좀 다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방송에 가셔서 박성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분이 본인께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무언가 엄청난 다른 압박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말리지는 못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께서 직접 인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의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박성민 의원을 이준석 대표에게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시라 강권했을 때 저는 이건 꿔준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임명권자가 이준석 대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이렇게 임명된 거기 때문에 그 사퇴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박성민 전 비서실장의 사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하고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 이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순수한 뜻으로 사퇴를 했다. 윤 대통령 선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압박감으로 사퇴를 하는 것 같다는 이준석 대표의 또 전언도 압박감이 해주셨는데.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가교 역할을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분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당내 갈등들을 온전히 박성민 비서실장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이준석 대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익명의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대표실에서도 익명 인터뷰가 나가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네. 양쪽으로 다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럼 그 대표 측이라고 하면 이거 박성민 비서실장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내지는 또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면 이것도 박성민 비서실장 측에 나온 거 아니야? 라는 불필요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성민 비서실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감과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그 윤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이준석 대표가 또 깜짝 마중을 나갔습니다. 출국 당시에는 이제 배웅에 나가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인데 오늘 그 귀국길에 마중을 나간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께서 허례허식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표도 마침 그때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 않았던 것인데 굉장히 억측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대표를 배웅하는 쪽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 갈등이 첨예해졌다느냐라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럴 필요 없겠다. 어차피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일정상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가서 인사를 드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주말 회동 제안을 이제 거부했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라 또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과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접 마중을 나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허례허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거 싫어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준석 대표가 오지 않은 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준석 대표만 가고 권성동 원내대표만 간 것은 뭔가 좀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박성민 전 비서실장 사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퇴를 했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네. 분명 어떤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과 입국 과정을 보면요. 그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렇죠. 네. 의미가 있는 일인데 여당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첫 번째 순방 때 허례허식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지도부는 다 이렇게 맞이했던 과거를 볼 때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상황이 녹록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해온 김성진 대표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게 힘써주겠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그 뒤 성접대가 이뤄졌는데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반격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지 이번엔 김재섭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계속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냄새만 풍기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김성진 대표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김성진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성진 대표와 이 담당 변호사의 말에 신뢰성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문제와 관련돼서도 저 김성진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구해달라라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구해줬다라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그 언론 기사들을 잘 찾아보게 되면은 저 김성진 대표가 시계를 요구한 때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번 소위 말하는 성상납과 관련된 이 의혹에서 가장 크게 분기점이 지금 되고 있는 시계 의혹과 관련돼서도 진술이 좀 신뢰가 대단히 어려운 그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됐는데 그의 일방적인 진술에 한 가지 저는 축이라고 보거든요. 뭐 20차례 이상.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굳이 뭐 연기만 피워가면서 뭐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뒤에 감당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당 안팎에선 그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일각에선 자진 사퇴 그리고 조기 퇴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 향후 대응과 또 친윤계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조기 퇴진을 할 경우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당 대표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권력 다툼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일지 먼저 걱정되고요. 지금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김성진 씨가 계속 20차례 넘게 접대했다라는 말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김성진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준석 대표를 비토할 이유가 있을까? 본인이 과연 얻는 게 뭘까? 어쩌면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과 접촉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일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일이고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면서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의 의견도 궁금한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친윤계 움직임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 이후의 추세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윤리위의 심사 자체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엇갈리는데 과연 윤리위원회는 당대표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당원 당규 해석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입증 절차가 거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리적 판단만 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상의 문제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하나는 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반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언론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 토론 내지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적어도 그 모든 것들이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 결정이 난 이후에 아마 조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서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7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그 당권 경쟁에 돌입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병원, 박용진 등 이른바 97그룹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은 이제 고심 중이라고 본인이 이제 밝혔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제 어차피 당대표는 어제명, 어대명 뭐 거의 이제 뭐 이렇게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97그룹이 반 이재명으로 전선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단일화했을 경우 97그룹의 승산이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님. 저는 단일화가 무조건적으로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승산은 많이 낮다. 지금 97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병원 의원, 강훈식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전재수 의원까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 지금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그룹핑 때문에 묶여가지고 출마를 하게 된 분인데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소구력이나 지지도 지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 반대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만의 색깔을 갖고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야지 어떤 사람과 반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지지를 얻고 이게 과연 개혁과 혁신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당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재명의 대안 리더십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상태로는 굉장히 힘들다. 오늘 아침에 강병원 의원께서도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께서 출마를 하셨다면 이재명 후보도 사실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과연 당원 여러분들께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궁금하고 결국에는 지금 세대교체와 반 이재명이라는 두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이것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소구력을 못 얻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이라는 의원은 지금 아직 후보는 아닌데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본인이 가진 그런 독자적인 리더십만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30%, 40% 얻는 상황에서 반 이재명이라는 기조가 힘을 못 받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네. 글쎄요. 97그룹이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8월 28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 달 한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그 돌풍이 지금이라도 불기 시작해야 그 당시 8월 28일쯤 돼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미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때를 보면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4.7 재보궐선거 이전부터 3월부터 이준석 대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재보궐선거가 끝난 4월 7일 이후에는 젠더 이슈라고 하는 본인만의 정치적 입지를 굳혀가면서 굉장히 뾰족하게 어떤 여론들을 형성하고 지지를 얻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2달이 흘러서야 당대표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졌고 일반 여론조사에 이겨서 겨우 이제 당대표가 됐던 건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 보여줬던 돌풍의 10분의 1 정도라도 97그룹 중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던 때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이슈 여기에 대해서 97그룹들이 얼만큼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느냐라고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결국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마지막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뚜렷하게 자기의 색깔을 가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97그룹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하든 단일화를 하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 속에서 이재명 의원을 이길 수 있는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어차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대표가 되는 데는 변수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당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내에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대장동 이슈도 있고 백현동 이슈도 있고 그밖에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성남FC 여러 가지가 지금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한참 동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지금 이 의혹들이 갑자기 당선 여부에 결정을 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 기간에도 충분히 의혹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당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끊임없는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의혹을 또 받는 게 좀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부담일 수밖에 없죠. 부담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본인이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10개월 가까이 한 8, 9개월 된 일인데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의원과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FC 성남에 대한 후원금 의혹도 이건 4년 전, 5년 전에 이미 끝난 문제거든요. 다시 이렇게 불거지는 것은 이재명 흔들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출마를 하면 당대표가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 이런 부담들이 현실화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현실화가 됐으면 진작에 됐어야 되고 대장동 또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8개월 전부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넘어간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여당과 정부에서 너무 크게 비약시키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 대표직을 이제 맡게 되면 당이 둘로 쪼개질 거란 이런 이야기도 이제 흘러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적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물밑에서 추진 중인 정계 개편 시도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분당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볼 텐데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분당이라는 게요. 현실적으로 구심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분당이 이후에 가능했던 게 안철수 후보라는 막강한 당시에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권을 석권하면서 이렇게 분당 절차가 완성이 됐던 건데 지금 과연 반 이재명이라고 그룹핑이 된 분들이 구심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이라는 게 사실 국가 재정으로서 지원을 받고 당비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이 당이라는 게 쪼개지고 나가려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어요.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꽤 엄청난 금전적인 소모가 필요하고 그런 인력도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감수하고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분당은 어렵다. 김민석 의원이나 박영선 전 장관이 계속 분당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우리 당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거라고 봐요. 분당의 그 아픔을 건드려서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보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서 부모님끼리 이렇게 싸울 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그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분당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너무 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분당해서도 안 되고 분당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네, 사실은 반 이재명 계열이 겁주는 거죠.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분당도 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건데 대부분 박영훈 위원장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분당의 동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누굴 중심으로 분당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제2차 명락대전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분당 동력이 없는 상황이고 분당을 해서 얻을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당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당원들한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당 윤리위를 앞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현 상황 그리고 가시화되고 있는 민주당 당권 경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첫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그리고 대구는 한낮에 36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